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분들은 대변인님만 대변인인 줄 아세요. 최근에 수석 대변인 바뀌셨죠? 네, 박범계 대변인이 네. 수석 대변인 되셨습니다. 뭐 수석, 뭐 원내, 원외, 부 다 합치면 대변인단이 한 10명쯤 되지 않아요? 대략 그렇게 7명, 8명. 예. 근데 김현만 대변인인 것처럼 많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자가 저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박범계 수석 대변인이 시작했나요, 일을? 인사했고 이제 월요일부터 공식 데뷔죠. 예, 그렇군요. 예, 방금 그 박범계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신 바로 저분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님.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예. 박범계 수석 대변인과 제가 좀 친하다고 뭐. 네. 원장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민주공대 그 유튜브에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뭐 거기선 정말 날아다니시대요.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깁니다. 나는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어. 나름대로 컨셉도 재밌고요. 그러니까 인터뷰 전에 흔히 말하는 잡설하는 거를 들을 만한 걸 내보내요. 시작하는데 인터뷰가 굉장히 질이 높아요. 아, 원장님 이런 걸 하고 싶으셨구나. 농담하는 게 아니라 100회 넘어가면 사회자 바꿔드릴게요. 정말 잘하시더라고. 그럼 셋이 그대로 앉아있고 예. 사회만 제가 보고 그러니까 예. 네, 푸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푸른나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푸나님. 아, 저도 사회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그래, 다른 프로에 안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 패널로만 참석하는. 좋습니다. 자, 예, 나오셨고요. 설 명절이 뭐 워낙에 짧은 명절이라 휙 지나가서 뭐 두 분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평창 올림픽에, 그러니까 평창에 이은 강릉이 제 고향이잖아요. 예. 인천에서 KTX를 타고 강릉으로 가서 경기장 주변을 돌아봤는데요. 일단 표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무슨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입장권을 끊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설 당일날 설마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싶어서 딱 갔는데 으악 다 매진이에요. 그랬어요. 네. 주로 인기 종목은 더 그렇죠. 아니요, 경기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번외로 이제 그 경기장 주변에 볼거리 이런 볼거리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캐나다 그 홍보관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입장권 구하려고 했더니 매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안에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같이 경기를 관람하고 거기 이제 식사 코너도 있고 이런 그 홍보관이에요. 그런데도 매진됐고. 미리 이제 우리 조카가 미디어 센터에서 공연하는 티켓을 하나 강원 원주대인데요. 거기서 하는 거를 미리 끊어서 문화 공연 하나를 받고 나머지는 이제 사람 구경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이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려 대한민국 국민보다 외국의 길거리나 뭐 경포대나 이런 그 시내에 가보면 전 세계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와 진짜 뿌듯했어요. 정말. 강릉이 인구가 얼마나 돼요, 대략? 21만 명이고요. 유권자는 한 17만 6천 명 가량 되는데 여튼 시내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광객 포함 자국에 이제 응원하러 온 분들 그다음에 KTX 안이 훨씬 더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네.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뭐 흥행이 안 될 거라는 걱정은 다 날아갔다고 뭐 그런 얘기 들었고요. 그렇군요. 원장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사실은 강릉댁한테 죄송한데 강릉댁한테 전화를 안 하고 강릉에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딸내미가 저 지금 일하고 있는 홍콩에 패키지로 요 연휴 기간에 가셨어요. 그래서 야 정말 나도 좀 쉴 수 있구나. 연휴 전까지 너무 바빴고 또 오늘부터 또 일이 시작돼가지고 딱 이틀 남았는데 진짜 푹 쉬었거든요. 이제 강릉의 바다를 보면서 하나를 깨닫고 왔어요. 왜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하는지 제가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야 이게 왜 서해물과 백두산이나 남해물과 백두산이 아니고 동해물과 백두산인가? 아니 정말로 동해물이 야 정말 왜냐면 저 옛날에 소시적에 감옥 갔다 나오고서 제가 바다를 좋아해요. 무슨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부산의 해운대나 강릉의 경포대에 가서 혼자 이렇게 막 며칠씩 있다가 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20대 때 감옥 갔다 나오고 제가 강릉 경포대에 지금처럼 좋아지기 전에 한 일주일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야 근데 정말 예술이에요. 이번에 보고 진짜 동해바다란 정말 다르구나. 제가 애국가를 다시 불러보면서 아 이게 왜 그래 서해물과 백두산이나 남해물과 백두산은 안 어울려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동해 서해론을 하셔가지고 백두대간이 강원도로 해서 이렇게 경북 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백두대간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물들이 황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갯벌도 많고 물이 더럽죠. 서해. 동쪽은 그렇게 물이 흘러가 내려가서 오염을 시킬 만한 정도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것 뿐이고요. 남해는요? 남해는 이제 그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서해를 황해라고 불렀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리학과 나오신 분이 어디 주변에 하나 있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은데. 자, 알겠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켈레톤이 그냥 딴 게 아니고 비하인드가 있더만요.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인 세 종목이 있어요. 썰매 종류에서. 스켈레톤, 법슬레이, 루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스켈레톤과 법슬레이와 루지의 차이를 아시는 두 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앞서 공부했습니다. 법슬레이는 아주 소형 자가용 같은 거기에 이제 2인 내지 4인이 이제 동승해서 이제 경기를 하는 거고요. 루지는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진행하는, 그러니까 썰매를 타고 진행하는 경기고, 그 다음에 스켈레톤은 직진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엎드려서 쉽게 말해서 엎드린 썰매, 누운 썰매, 차 탄 썰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세 가지 종목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종목들이 비인기 종목 또는 거의 불모지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2014년도 소치에서 그 동계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때 지금은 감옥 가 있는 김종 차관을 경기장에서 만났고 강신성 위원장 얘기하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꺼내는 거잖아요. 이분이 법슬레이 추진위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지금 이제 이게 구분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법슬레이 스켈레톤을 합쳐서 연맹을 해요. 예, 근데 그때는 법슬레이 연맹 위원장 연맹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어렵게 부를 것도 없이 그냥 썰매위원회라고 하시면 되지. 썰매를 타고. 아니 근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광명을 지역위원장인 강신성 위원장이 이 협회의 회장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우리 원장님하고 남다른 관계가 있으시다고?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죠.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관계세요? 갑자기 실과 바늘이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실과 어떤 바늘이? 저희는 쉽게 말해서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예요. 그리고 우리 김현 대변인도 사실은 우리 강신성 회장님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쭉 돌아가자면 그게 2000년이에요? 젊은 한국이? 아니요. 98년도, 99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년 전에 젊은 한국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원장님 20년 전이면 몇 살이야 도대체? 그때 제가 거의 유일하게 486, 그 당시 486 중에 국회의원이면서 재선일 때 젊은 한국의 회장이고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당시 거기에 사무처장이고 거기에 회원들이 무슨 뭐 우상호, 임정석 등등등등등등 이 중에 한 분이 강진성 회장이었어요. 그때부터 맺어진 관계인데 저와는 뭐 20년 이상 늘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이죠. 그런데 그 법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회장을 2003년인가 부회장을 맡기 시작해서 한 10년 이상 했을 거예요.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를 때. 근데 이름 모르는 그 협회를 계속 지원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3, 4년 전에 이게 힘드니까 비인기 종목이고 뭐 정말 돈만 들고 힘드니까 그만할까라는 생각도 본인이 한때 했었는데 제가 이거 평창을 꼭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거를 했고 그래서 이 양반이 회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그때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땄고 더 재밌는 것은 이분이 사실은 그래서 저와 함께 그 민주당 깃발을 지킨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합칠 때 그 민주당을 이 양반이 처음 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대표를 해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런 인연이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민주당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김종 왜 종이죠? 종 쳤어요. 거기가 하여간 문화부 차관을 할 때 거기가 일종의 국정농단의 그 하수인 비슷한 거였잖아요. 거기가 압력을 넣어서 그 회장을 한번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판 붙었어요, 둘이. 뭐 먹을 게 있다고 그걸 또 밀어내냐. 이 양반이 이제 야당이니까. 그걸 압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김종 씨 기세가 하늘을 찌를 텐데 둘이 싸운 게 유명해요. 나중에 제가 그 겁도 없이 어떻게 싸웠냐 그랬더니 그렇게 센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 김종 차관이 그렇게 센 사람인지 몰랐다. 그래서 회장을 물러났다가 그래서 법슬레이가 다시 조금 어려워졌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다시 협회에서 그래도 강신성 회장이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회장으로 복귀한 독특한 얼마 전에 다시 복귀를 해서 결국은 이번 이제 메달을 딴 거죠. 참 독특한. 그러네요. 성함도 너무 멋있어요. 강신성. 항상 신성이시잖아요. 신성이를 일 빠진 거. 우리 김현 대변인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정치를 안 하셨는데 이 정치권 주변에 있는 우리 또래들이 많이 알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회의 하실 때 문희상 의장 이런 분들하고 함께 과거 JC라는 청년단체 출신으로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 종로 출마하실 때도 도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도왔고 그래서 옆에도 쭉 도우셨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광명을 맡아서 곧 광명이 또 있을 겁니다. 그저께죠. 그러니까 금메달 딴 날. 어제 땄나요? 금요일 날? 설날 땄어요. 아, 네, 설날이죠. 네. 통화를 언제 했지? 강진석 위원장하고 통화. 근데 하여간 그날 막 네, 되게 너무 좋아하는 그게 좋아해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은 맞아요. 감동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 좋아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정치인과 이제 장관이 현장에 가 있었던 게 이제 또 화제가 됐잖아요. 저녁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봅슬레이 연맹 회장을 맡으면서 열심히 하신 성과와 보람이 있다. 한우물을 판 게 그렇게 그럼요. 똑같은 거예요. 봅슬레이도 전혀 남들이 모를 때 이렇게 10몇 년을 했고 민주당도 사실은 본인이 정치할 생각 전혀 없이 그 깃발을 맡아서 해준 건데 제가 미리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데 방송이 나가는 걸로 따지면 내일 봅슬레이 남자 결승인 날 전 가거든요 보러. 저는 사실 내일요? 네, 저는 개회식도 못 가고 여기를 가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런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찍이 그렇구나. 표를 구했어요. 일찍이. 예. 그래서 제가 전화 끝에 나도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휴 대변인 그 진짜 힘들어요. 절대 꿈도 꾸지 말았어. 네. 아니, 목이 저도 좀 전에 통화했는데 왜냐면 저보고 굉장히 일찍 오라고 너무 많을 거라고 근데 목이 다 잠겼더라고. 예. 광명을이 이현주 씨. 네, 그 지역군요. 지역입니다. 네. 광명에 신성이 뜨겠군요. 되찾을 날이 오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한 우물만 묵묵히 파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김민석 원장님의 말 한마디가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을 이끌었군요. 네. 갑자기 또 이게 그러면은 또 밥숟가락 얻는 거로 오해될 수 푸나님. 있어서 푸나님 이거는 좀 죽이는 길입니다. 사회를 좀 잘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10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회가 곧 바뀔 거니까. 네, 10회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평창 오셨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신 게 김여정, 김영남 그 두 분 서울에서 공연한 거, 국립극장에 공연한 거 그때를 끝으로 며칠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신 게 평창에 다시 오셨는데 직접 보셨죠? TV로 봤죠, 저희는. 안 가셨어요? 어우, 못 간다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IOC 전체 행사장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당 분들도 그게 힘들구나.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안 될걸요, 잘 이건. IOC에서 우리나라에 배당해 주는 규모가 있을 텐데 별로 많지가 않죠. 어제 주변에. 윤승빈 선수 메달 딸 때 같이 윤 선수를 만나러 간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세계 봅슬레이 회장이 한국 봅슬레이 회장인 강 회장한테 당신은 그게 땄을 때 내가 세리머니를 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미리 자신은 둘만 그렇게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원봉사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어제 그 기자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중에 남북 정상회담 뭐 잘 준비돼 가십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최근에 보수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것이다까지 보도를 내고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댓글들이 장난 아니던데 뭐냐면은 미국은 그냥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봐주고 있는 거다. 집행유예 기간이다.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면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내보내더라고요. 미국 안에도 뭐 극단적인 주의 주장을 하는 정치인 내지는 뭐 이제 한반도 전문가 그다음에 언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보수 언론보다도 훨씬 더 좀 우익적인 관점에 서 있는 매체들이 있고 그걸 또 인용하는 게 이제 재생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갈 수가 수가 없죠. 없고요. 지금 이제 뭐 펜스 부통령이 돌아가는 길에 북한과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미국이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국제관계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되묻고 싶은 것은 그럼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기를 원하냐 동족상잔의 비극을 또다시 하고 싶으냐 그것이 아니면은 그런 말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미국 내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준엄하게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불가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그 왜곡된 여론의 편승에서 색깔론과 종북몰이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쟁이 나길 바라는 것 같은 톤으로 말하니까 좀 기분 나쁜 거고요. 그러면서 뭐 이라크 침공도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뒀다가 바로 침공한 게 미국이다 막 이러면서 은근히 전쟁 나기를 바라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안 된다는 투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실제로 빅터차 그 낙마 이런 것을 보면 소위 얘기하는 블러디 노즈 뭐 코피 터뜨리기 이런 것이 논의가 설왕설래했던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 국면은 일단은 지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재를 바로 완화하고 풀어주는 이런 것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과 함께 그러나 부분적이더라도 선제 타격을 하는 것도 그것은 무리다라는 쪽으로 그 워싱턴 내부가 정리되고 있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그 국면은 1차 지나가면서 평창 이후에 그 국면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이 좀 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대에 주목이 이제 오는 이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렇겠죠. 근데 북한이든 미국이든 그쪽의 생각을 잘 모르니까 깔린 생각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그냥 트럼프든 김정은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일관되게 어떤 방식으로만 몰고 간다 그러면 또 어려울 문제도 없을 수도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 르몽드인가 어딘가에서 기사 나온 거 르몽드였던가요?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온 분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냐고 얘기를 했냐면 서구 언론에서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을 최대한 이용했다. 김정은의 전략적 의도가 최대한 본인들에 향한 어떤 압박과 제재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평화적인 제스처의 외교가 먹혔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그들의 외교적 의도가 주요한 것 측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전략적인 그러니까 성취를 많이 했다. 즉 미국도 손을 잡고 북한도 손을 잡아내면서 평창에서 가장 많은 그 전략적인 진전을 하면서 국면 관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타당한 전 분석이라고 봅니다. 이번 설 명절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북한에 대한 믿음이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 김여정 위원장이 와서 북한에 대해서 더 좋아졌다라는 부분은 훨씬 많아지긴 했는데 전체적인 여론으로 그 사건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신중론이 굉장히 압도적이더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날 때까지는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고 또 안 믿어서도 안 되고 국민들은 굉장히 신중하신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만요. 9년 동안 어쨌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위급 회담이 중단된 것을 포함해서 이런 교류 협력까지 그다음에 핵 개발 그다음에 미사일 도발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그 군사적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던 거고 또 북미 간에도 힘들었던 시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확실함이 이전보다는 많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보다는 이 체제가 뭐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통일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소위 세대가 상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왜 필요한가, 남북관계가 왜 긴장관계에서 평화로운 관계로 조성이 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말 더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설명해내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저도 그 고향에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워낙에 그쪽 분들은 그런 정보에 빨라요. 광주는 그렇죠. 네. 생각이 열려 있고 나만큼 다 알고 있어. 그렇죠. 가서 깜짝 놀라는데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렇게 좋아진 여론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야 문재인 대통령 대단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게 즉흥적이지 않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믿음이 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좀 들었고요. 어쨌건 올림픽 진행 중에 이제 올림픽도 이제 반 정도 지나간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동계올림픽은 이제 일주일 남은 거고 이제 패럴림픽이 또 있으니까요. 네. 그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평창 다시 오셔서 이야기했지만 그 ICT 접목되는 개막식이 지금까지도 화제더만요. 드론이 막 그려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1281개. 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은 꼭
추석이나 설 명절에 역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민주당 어디로 나가시죠? 서울역, 서울역. 각 당이 다 서울역으로. 용산역에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추석 때 같은 경우는 좀 당이 시간을 나누어가지고 용산역도 가고 서울역도 가는데, 요번에는 한꺼번에 다 서울역으로 갔어요. 시간도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밤이당의 유승민, 뭐 안철수 대표도 만나고, 조배숙 민평당 대표도 만나고, 홍준표 대표랑은 직접 조언은 못했는데, 거기가 아마 저희가 10시 40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11시경 했어요. 그래서 그쪽 당의 의원들은 조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한꺼번에 몰렸냐면, 지금 언론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취재를 많이 내려갔잖아요. 지원이 많이 가 있어서. 카메라가 여기저기 못 갔군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도 있었어요. 갑이에요. 근데요, 궁금한 게 꼭 그렇게 나가야 돼요? 상징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 서울 민심을 들으려면 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우리 정치권의 손길이 필요한 곳도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에 간다는 것은 귀성객들이 주로 많이 이제 고향을 방문하니까 그게 아주 전형적이고 상투적이고 때로는 촌스럽게까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라는 게 사실 약간의 촌스럽고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꼭 그걸 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역으로 그거 안 갔으면 아 자식들이 역에도 안 오냐? 역에도 안 오고 이놈들 뭐 하는 거야 이놈들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 같이 나가지 말자 이렇게 서로 약속하면 되잖아. 아니죠. 가야죠. 그러면 서로 안 나간다 그러면 우리만 나가. 나가겠지. 배불렀어. 정부가 잘 되니까 뭐 배가 불렀냐 이런 소리 듣죠. 근데 참 그게 우리 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 그런 게 묘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구를 특히 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다니고 시장 같은 데 다니잖아요. 근데 참 그게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게 흔적이 잘 안 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나면 꼭 시장을 지금 말씀처럼 저것 꼭 때만 되면 시장에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또 그때 안 가면 저게 때인데도 시장에 와 이런 것도 있어. 또 하나는 열심히 그날 돌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어떤 상인분이 시장 상인분이 이놈들이 왜 안 오지 이래. 그게 뭐냐면 다 돌 때 그 양반만 딴 데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콧배기도 안 콧배기도 보인다. 안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날 오전에 콧배기가 보였는데 그분이 못 본 경우가 많아서 참 저게 어려워요.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일단의 어떤 무리들이 자유한국당, 뭐 바미당, 평화민주당,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네. 민평당 이렇게 있는데 여당의 위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속마음 속으로 숫자가 더 같다 이런 것보다 우리 여당이야 하고 가는 그 느낌하고 막 쪼그라들어서 그럼요. 그런 느낌 그럼요. 있죠.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뒷꼭지 땡기고 머쓱머쓱하고 혹시나 누가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가는데 여당 되고 이제 추석 때 하고 설 때 이제 그렇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또 다양한 그 이해관계 분들이 또 뭐 예를 들어 YTN 파업 중인 노동자들도 거기 와서 이제 선전전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동권 보장해달라고 하는 장애인 네. 단체에서도 이제 당대표 와서 대표가 그분들을 면담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 여당 입장이니까 그 해당 장관들에게 그러니까 전달되는 것도 훨씬 빠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승무원 문제가 해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렇지만 수석 때만 하더라도 해고된 노동자들 문제 복직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다종다기한 분들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뿌듯함이 있는 거죠. 집권을 했으니까. 이전 같으면은 야당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정권 교체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고 또 그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좋았고 특히 이제 서울역에 저희가 강릉 가는 KTX였거든요. 외국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 및 그 응원하러 오신 분들하고 인사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무엇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연휴가 끝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설 민심을 전하는 논평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야 됩니까? 아니 제가 읽을게요. 네. 설 연휴 기간 확인된 민심은 이구동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야가 크게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다. 남북이 긴장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민심을 전국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근거는요? 언론이죠. 언론이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고향이 강릉이고 뭐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윗이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그런 민심을 이제 SNS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어떤 소재로 이제 다루느냐도 있고 또 직접 이제 방송에 나가서 각 당의 입장을 말하고 듣는 과정이 있었는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관계 문제나 아니면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다음에 개헌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라는 거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물론 뭐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고 대변인이기 때문에 제 앞에서 야 정말 저 사람들 너무 심하다. 정치를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하냐. 다시는 저들에게 표를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속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무능하고 정말 찌질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발목 잡고 딴지 걸고 그리고 대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요게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의 전략이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색깔론 덧칠을 해서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고 그것이 서울 밥상에 올라가서 지지율을 더 떨어뜨린 채로 올림픽이 끝나고 지방선거에 그 상태에서 뭔가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 중에 또 70%를 넘는 게 또 나오면서 그들의 전략이 사실 안 먹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특수 지역이라 뭐 민심 전하기는 좀 약간 어긋나는 일반화시킨 좀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만나서 이야기 끝에 홍준표 이야기만 나오면 어른들은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자식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해버리니까 저 사람들은 안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부끄러움의 느낌을 전달하니까 부모님들도 그걸 확산시키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색깔론 정부 머리가 좀 먹히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60대 후반, 70대 이분들이 먹히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 가고 MB와 관련된 엄청난 비위 사실이 나오니까 MB를 두둔하지 못하는 거죠. 그 전만 하더라도 뭐 전 정부 대통령만 뭐 감옥 보냈으면 됐지 뭐 MB까지 건드리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연말 연시엔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특활비 얘기 나오고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얘기 나오고 측근들이 계속 이제 검찰에 불려가서 진실을 밝히니까 이제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서 얘기했던 여론조사 수치상 70%대까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MB를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게 74%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어저께 이제 대통령께서 네 분이 평창 가서 프레스센터 들려서 이제 내외신 기자들 위로하고 뭐 자원봉사자들 위로하고 경기 관람을 하면서 그 보여준 모습 사진으로 찍힌 것 중에 하나가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꼭 이렇게 잡고 그게 아마 달리던 선수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한 명은 이제 경기를 더 이상 못하고 우리 남자 선수 하나만 이제 3등한 그 장면이었던 시기 같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한결같은 목소리인 것 같아요. 참 대통령 내외분의 저런 모습이 젊은 세대들은 거의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한 10년 동안. 그래서 정말 감동을 주는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던 나의 대통령, 나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선수들도 그랬고 하나가 지금 말이 감동이었잖아요. 뭐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 있고 그다음에 꿀잼으로 경기를 지켜봐 달라는 얘기. 꿀잼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말을 삼키고 눈물을 삼키면서 했던 그런 태도와 말. 뭐 이게 하루가 정말 동메달 김민석 선수 얘기 좀 해주세요. 본인이 하세요. 아 해주세요. 그냥 제 입으로 하기는 조금 민망해서. 좀 지나서 푸나님 그죠? 예. 그 설날 연휴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지금 민평당은요 조배숙 대표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호남의 3개 광역 단체장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압도적인데 민평당이 거의 한 5%도 안 나와요. 3% 정도 나와서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고 어쨌건 자기 자신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성향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자, 지방선거 이야기인데 설날에 정치 이야기 밥상에 오르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많이 사출이 되면 지방선거 기점으로 해서 지금 국회가 원구성이 또 바뀌잖아요. 2기로. 근데 보니까요. 잘못하게 되면 일당이 바뀌는 상황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정말 그럴 만도 한 게 현역 의원들 중에 민주당에서 광역단체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들만 서울의 박영선, 우상호, 민병두, 전현희
경기도 전해철, 인천 박남춘, 전남 이계호, 대전 이상민, 충북 오재세, 김부겸 이 부분은 선언한 건 아니에요. 오르내리고 있는 건데 경남 김경수, 부산 김영춘, 충남 양승조 이렇게 숫자가 많거든요. 물론 그중에 어떤 분은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되면 일당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둘, 셋 이상 가고 자유한국당이 막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역이 나가는 것을 막거나 또는 한 명 지금 경북에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역 셋이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예를 들어 셋을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렁출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겠어요, 당에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몇 가지 원칙이 있을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특히나 필승할 수 있는 지역에 이 현역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우선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동시에 기호가 일당이 바뀌면 안 되고 일당이 바뀌기 이전에 기호가 당장 바뀌면 안 된다 하는 게 또 원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보궐선거에는 하여간 경쟁력 중심으로 후보를 내야 된다.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런 등등 몇 가지 원칙을 갖고 당은 소위 비교해서 고민해서 선택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방적으로 누군 여기 하시고 누구는 안 돼요. 이렇게 하기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그러네. 또 현역 중에 누구는 나갈 수 있고 누구는 나갈 수 없다. 이것도 기준을 정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중앙당의 정치력이 그러네요. 좀 필요로 한 전략적 판단과 실행력이 필요로 한 대목이죠.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분들만 13명이거든요. 그중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이 부분은 지금 더 센 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대구의 김부겸, 경남의 김경수, 부산의 김영춘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사실 이분들이 나가면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세 분의 경우에는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의석을 잃는 것보다 광역단체장을 가져오는 게 더 큰 소득일 수 있잖아요. 아, 그런데 광역단체장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 대통령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뭐 과반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당이 안 돼 버리면은 일단 국회의장 그러니까 일당이냐 과반수냐 또는 3분의 2냐 이렇게 되는 건데 3분의 2가 안 되면 어차피 일상적인 법률 처리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과반수가 안 되면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나 또는 예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당이 안 돼 버리면은 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 이런 것들에서 다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 당이나 또는 당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 의석에서 일당을 놓치는 거는 그렇게 쉽게 굉장히 책임감의 문제죠. 국정 책임감의 문제. 그래서 꼭 필요한 숫자로 현역이 나가야만 될 수 있다. 하는데 내보내야 하고 그렇지만 일당을 유지하자. 만약 그렇게 그 두 개를 종합한다면 실제 현역이 빠지를 버리고 후보로까지 나갈 수 있는 룸은 글쎄요. 2개 이상 가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느끼는 경북의 이철우만 의원직 사퇴를 공언했거든요. 그 느낌이고 일정상으로 보면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5월 말에 끝나고 그리고 그 전에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천을 받으면이겠죠. 5월 14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의석수가 이렇게 해서 사퇴를 해서 달라져 버리면 기호도 바뀌고 국회의장도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야 이거 당에서 굉장히 골치 아프겠는데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앞서 쭉 설명을 하셨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116석인데 5월 14일 이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되는 게 지금 2심까지 가서 대법원 남아 있는 데가 또 한 3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또 감안해야 대부분 다 자유한국당이죠. 뭐 어느 당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날아갈 처지에 있는 어쨌든 분들이 뭐 예. 그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지역을 빼고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후보가 정해질 텐데 이런 그 여론 그러니까 제1당이 뺏기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 또는 국민들 안에서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된 선택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참 이게 만만한 함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도부의 입장에서 전략을 운용할 때는 이게 이제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 현역이 경선에 뛰어드는 순간 경선에 통과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숫자 이상 이게 유고가 생기면 안 된다. 이게 비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경선 과정에서부터 어디는 칸을 내려버려야 된단 말이죠. 이게 만만치 않고 그럼 어디를 내릴 거냐. 그다음에 막상 그랬을 때 아까 세 분 말씀하셨잖아요. 뭐 예를 들어 부산, 대구, 경남 이런 경우에는 뭐 김영춘, 김부겸, 김경수 정도면은 필승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겠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은 사실 실제로 붙었을 때 정말 이 현역이 나가야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질 수 있다. 만약 이런 식의 판단을 애매하게 하기 어려운 만약에 조사나 상황이 나오면 진짜 갑갑한 거거든요. 그래, 사실 진짜 만만치 않을 거예요. 판단이. 그 당도 이럴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5월 말에 끝나는 그 상황들 때문에 설사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봤는데 원구성은 이미 끝났는데 다시 일당이 다시 뒤집히는데 요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겠다. 이런 그렇죠. 디데이는 어차피 의장선거는 5월 24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5월 13일 이전이니까 지금 한 두 달 남짓 한 50여일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선거의 달인인 추 대표와 또 선거의 전략을 나름대로 잘 수립한다는 김민석 원장님과 저 나름대로 보사하는데요. 또 그러세요. 아니 본인 선거는 못하는데 타인의 선거는 또 잘 하셔요. 2번 죽이시는군요. 그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머리와 지혜를 24시간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집권 초기이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기도 하고 물론 거기에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은 기존에 있던 보수라고 불리시는 분들의 표가 저는 10% 이상 빠졌다고 봐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지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인데요. 실제로 투표를 붙어보면 생각보다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지지율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누구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어가지고 공천도 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니까라고 그냥 가볍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된다. 요 관점으로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말이 쉽지? 지지율 나오는 거 보면 이길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예의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 게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당선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건 국정농단도 훨씬 전이잖아요. 그만큼 인심 위반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지역에서만 잘만 해도 당선될 수도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누가 그런 선거 전략 짜시는 분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지율 여론조사가 한 6개월 정도를 항상 2배 이상이 넘어갈 정도면 그거 어떤 선거에서도 뒤집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데 대구나 부산이나 경남이나 이제 뭐 울산, 경북,게 이제 전국 그러니까 이 선거가 일단 첫 번째는 전국이고 두 번째는 기초 광역 의회와 그다음에 자치단체장과 강력자치단체장을 동시에 치른 선거잖아요. 이거는 조직과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조직은 당 지지도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인물인데 김부겸 의원이 당선된 지역은 매우 어려운 지역이고 거기가 이제 전체 의원 숫자에 비해서 저희가 2석밖에 못 가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홍일학 의원은 무소속으로 돼가지고 저희 당으로 들어온 케이스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부산의 경우도 17개 중에 국회의원이 5명이니까 12개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뭐 경남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단순 여론조사 수치로 나오는 지지율과 실제로 요입당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의 지지도는 천양지차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겨오거나 아니면은 이길 수 있었는데 뭐 뺏긴 지역의 경우는 좋은 후보를 가지고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지역의 경우는 정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통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반드시 이겨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부산의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시장 나왔을 때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개표 당일날 물론 출구조사에서도 이겼고요. 근데 개표해보면 결과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이겨야지만 본선 가서 그나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각별하게 들여다봐야 될 곳이라고 봅니다. 본 투표가 정해지기 전에 실시되기 전에 여론조사상의
격차보다 더 벌어지는 경우와 좁혀지는 경우가 있고 그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또 전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기억할 때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때 예를 들어 문재인, 뭐 안희정, 이재명 이런 후보들이 이렇게 할 때 그 차이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지금 더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몇 분이 더 벌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 결과는 아마 더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보통 여야의 선거 구도에서는 어느 쪽이 여이건 간에 그 여론조사상의 차이보다 좁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저는 이번에도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좁혀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그거는 뭐 첫째는 당장 투표율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답하는 것보다는 투표율이 낮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1대1 구도로 결국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럴 때는 그렇게 만만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놓고 볼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지율과는 별도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겸허한 선거 전략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이번에 만약에 때로 국민이 원하는 현재의 지지도는 국민이 원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만에 하나 우리가 만심해서 잘못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 신중, 철저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거라고 하면 뭐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국정을 좀 지지해주는 쪽으로 표가 간다는 측면이 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쪽에 야당들이 암묵적인 연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1대1 구도를 일부러 만들어주려고 밀어준다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기존의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았던 부분 그것 때문에 지금 홍준표가 개헌투표를 국민투표를 이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반드시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상황들을 떠나가지고 집권 초기에 여당이 압승을 함으로써 이렇게 개혁에 힘을 보태주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전략의 어떤 부재라든지 잘못 짜가지고 정말 압승할 수 있는 선거를 상당 부분 많이 유의미하게 야당이 내주는 선거가 된다면 개혁의 동력도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정말 그거는 역사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당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푸나님이 가정했던 그 상황은 당내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분란을 초래하고 불협화음을 만드는 그런 제 세력, 외부 세력도 있고 내부 세력이 있었던 시기에 그런 그 결과를 자초했던 게 있고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집권 여당 때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선거 개입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선거 개입한 게 있고 진박이니 뭐 친박을 가르는 거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그러니까 총선과 그다음 대선 그다음 지방선거 때 이런 개입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건데 그걸 빼고서라도 이제 그 집권 여당 시기에 그런 오만함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게 있죠. 우리는 다시는 그런 걸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때의 그런 분당 또는 합당 또 대선 앞두고 지리멸렬하고 뭐 이합집산 과정 뭐 쪼개고 보서지고 다시 꼬매는 과정에서 결국은 530만 표를 졌던 경험이 있고 2007년도에 2012년도에는 공작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이제 진 게 있고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때는 후보 전술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서 졌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어쨌든 여소야대 국면이고 그 국회는 그런 구도고 그다음에 지방 분권, 자치분권을 확대 강화해야 된다는 대통령 공약 정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선거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걸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발의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갈 텐데 3월 20일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지금 하루하루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이제 되새기고 당은 그를 위한 체제 전열 정비 이런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은 경청 투어 한번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고 뭐 두 걸음도 가고 세 걸음도 가고 두 걸음도 가고 민주공대도 하고 헌법 개헌을 위한 우리가 주권자다 우주 투어도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찾는 뿌리 투어도 하고 계속 지구 해야죠. 투어는 어떻습니까?
지방선거의 구원투수 김민석입니다. 그래서 지구투어. 우주투어보다 지구투어가 더 좋은데. 저 구원투수 아니거든요. 아니, 강기정 의원 아들이 지구거든요. 썰렁해. 그래서 지구투어 강기정입니다. 우주투어는 왠지 좀 너무 안드로메다 같고요. 주권자다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여러 가지 논란이 휩싸일 텐데 첫 번째 아마 MB 구속에 관련된 민심 3월달이 아마 그걸 지배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헌하냐 마냐 하더라도 권력규제 개편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촛불혁명 이후에 뭔가는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란이 또 한 3, 4, 5를 또 같이 또 지배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5월달이면 이미 공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쪽이 유리해 보이는 아젠다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국민과 그러니까 적폐 세력과 민주 세력 간의 대결이 또다시 이제 정말 첨예하게 붙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 국민들이 바라는 구도와 정말 적폐청산과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된다는 제조산하 세력과의 일대 격돌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심판론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하위 개념이죠. 정부에 대한 심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저는 여하튼 그런 정치권에서 보는 그런 세력 간의 그런 대결이 아니고요. 이거는 국민과 그 국민의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바라는 세력, 그 김민석 원장님이 애국 민주 개혁 세력이라고 애국이란 말씀을 평화, 애국 민주 평화 세력, 애국 민주 평화 세력인가요? 예. 애민평이네요. 네, 애민평 세력 대 그렇지 않은 세력 간의 격돌인데 압도적으로 정말 이 주도권을 갖고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애국 민주 평화 세력이.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당으로 보면 친일 한민당, 그다음에 유신 공화당, 군사 쿠데타 전두환, 노태우의 민정당, 그다음에 이제 탄핵으로 이제 해단된 그러니까 저 국민적인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받아 스스로 포기한 새누리당까지 그 당이 애국, 독립, 자유, 민주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아예 그게. 그래서 애국, 평화, 민주 개혁을 저희들이 그 뿌리를 잘 살려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지난번에 이해찬 의원 얘기했던 뭐 연속 집권 이런 것이 장기 집권의 어떤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는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진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연속 집권 여당과 영구 야당 간의 싸움이다. 영구 야당. 야당만 할 세력이다. 앞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께 인정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 이건희를 사면해주는 대가로 다스 소송 관련한 거를 삼성으로부터 받았다. 요거잖아요. 소송비를.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명박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이건희만 사면을 시켜주고 삼성으로부터는 소송비를 받아서 결국에는 그 돈을, 김경준의 돈을 뺏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해보면 좀 끔찍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명박이 없으니까, 박근혜가 없으니까 자유한국당 찍어도 돼가 아니고, 그 세력 밑에서 지금까지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해오던 세력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명박과 박근혜랑 연관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몇 개월 후의 선거에 또 우리 또 찍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쁜 세력입니다, 정말. 이제 무릎 꿇고 절하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또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국민들을 기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게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냥 나오는 지지율이 아니라 하나하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그 국민을 위하는 그런 소통과 공감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뭐 비판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제 40억 뇌물, 이게 결국은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부터 비롯된 거지만 어쨌든 2차 재판 때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줬잖아요. 그 재판부에 대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그런 개혁, 그다음에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권력기관의 개혁, 그것을 하려면 정말 이번에 개헌이 지방선거에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지 또 한 단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그리고 국민의 가치를 좀 승화시키는 과정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다 죽었으니까
국민의 생명을 살상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지금 살아있죠. 그렇게 세력이 쭉쭉쭉 오다가 국정농단 세력이 사실은 박근혜 다음에 이명박까지 지금 일망타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기를 놓치고 있다. 왜 차태기 한번 났을 때 저쪽이 좀 한참 쪼그러들고 막 천막 당사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시지만 결국엔 또 왕국하게 살아서 올라왔거든요. 제대로 해서 그 세력은 당을 해산시켜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의원직 다 잃게 만들고 그런 시기를 놓쳤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도태우라는 그 변호사한테 한 말 있잖아요. 지금도 애국 활동하시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로 선거나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정말 잘못된 뿌리의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민족의 또는 어떤 국민들의 의식,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깨어있는 시민의 어떤 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떤 한 시기의 분기탱천에서 일어난 수준을 뛰어넘어서 깊이 있는 역사의식과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공동체에 이 정말 흔히 얘기하는 적폐청산 이게 뭐 나쁜 놈들 감옥 보내고 이런 것이 나쁘단 그것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뿌리를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한번 다 되짚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왜냐하면 워낙 과거 친일 교육서부터 시작해서 있는 그게 너무 곳곳에 뿌리 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싹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지방선거 대승하고 저들의 세력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